새벽 4시 남대문 인근 재래시장 골목은 아직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 상인들에게 새벽은 이미 한나절이 시작되는 시간이었죠. 철문을 걷어올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손수레 바퀴가 콘크리트 바닥을 굴러가는 소리가 골목을 채웠습니다. 윤말자는 오늘도 어김없이 가장 먼저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72살의 나이지만 말자의 손놀림은 젊은 사람 못지않게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말자를 말자 사장님이라고 불렀죠. 존칭이면서도 친근함이 묻어나는 30년을 한자리에서 장사한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호칭이었습니다. 말자는 군용품처럼 정리된 작업대 앞에 섰습니다. 오래된 기름솥이 치익하고 소리를 내며 열기를 뿜어냈어요. 닭을 손질하는 말자의 손길은 마치 수술하듯 정밀했습니다. 칼날이 정확한 각도로 관절을 가르고 뼈와 살이 깔끔하게 분리되었죠. 이 손놀림 하나만 봐도 말자가 평범한 통닭집 주인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작은 라디오에서는 80년대 트로트가 흘러나왔습니다. 말자는 라디오를 켜놓는 게 습관이었어요. 혼자 일할 때도 사람 목소리가 들리면 덜 외로웠거든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구수한 가락이 기름 냄새와 섞여 골목에 퍼졌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일찍이시네. 셔터 너머로 옆가게 노점상 주인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말자는 고개를 들어 미소를 지었어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고 했잖아요. 하, 첫 기름은 역시 말자표지. 나중에 한 마리 포장해 주세요. 알았어요, 박 사장님. 말자는 다시 일에 집중했습니다. 기름 온도가 170도를 넘었을 때 첫 번째 닭 날개를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지글지글 소리와 함께 황금빛 거품이 일어났습니다. 완벽한 온도였죠. 말자는 타이머를 보지 않았습니다. 귀로 듣는 소리만으로도 언제 뒤집어야 하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처음 튀겨낸 날개 2개를 따로 깨끗한 상자에 담았습니다. 말자는 매일 이렇게 첫 번째 치킨을 따로 보관했어요. 누가 보면 미신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말자에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준호가 오면 말자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상자 뚜껑을 덮으며 말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제 20회를 넘겼지. 아들 녀석이 집을 나간 지.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시장 골목은 돌아오면 먼저 들르는 데니까. 20회. 짧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몇 회는 문만 열리면 고개를 들었고 발소리만 들려도 뒤를 돌아봤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말자는 기다림이 일상이 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기다림은 아픔이 아니라 습관이 되었고 그 습관이 말자를 버티게 했어요. 장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아침 6시, 시장은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아주머니들이 장바구니를 들고 오가고 식당 주인들이 대량 주문을 하러 왔죠. 말자는 주문을 받고 포장하고 계산하는 일을 쉬지 않고 반복했습니다. 손님들은 말자의 치킨을 좋아했어요. 바삭하면서도 기름기가 적고 양념이 깊은 맛을 냈거든요. 사장님, 이 맛 비결이 뭐예요? 프랜차이즈보다 훨씬 맛있어요. 단골 손님이 물었습니다. 말자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비결은 없어요. 그냥 정성이죠. 하지만 사실 말자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비결이 있었습니다. 특수보급지원대에서 배운 군납 조리 기술이었죠. 대량 조리를 하면서도 맛을 유지하는 법, 최소한의 재료로 최대한의 풍미를 내는 법. 말자는 그 모든 것을 여기 작은 통닭집에 녹여냈습니다. 오후가 되자 시장은 조금 한산해졌습니다. 말자는 기름솥을 정리하고 바닥을 닦았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 시장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구석구석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몇몇 상인들은 불안한 표정을 지었죠. 요즘 불량배들이 돈을 걷어간다던데. 관리비라고 하더라. 안 내면 장사 못하게 한대. 말자 사장님은 괜찮으려나? 말자는 그런 소문을 들었지만 모르는 척했습니다. 싸움은 피하는 게 상책이었고 말자는 그저 자기 일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죠. 기름 온도계의 바늘만 보며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무리하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말자는 알지 못했습니다. 평온했던 일상이 곧 깨질 거라는 것을, 그리고 오래전 묻어두었던 과거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거라는 것을요. 해가 지고 시장에 저녁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말자는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가게 정리를 시작했어요.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오래된 노래가 흘러나왔고 말자는 그 노래를 흥얼거리며 기름솥 뚜껑을 닫았습니다.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내일도 이 골목에서 닭을 튀기고 손님을 맞이하고 혹시 모를 준호를 기다리겠죠. 말자의 하루는 그렇게 계속되었습니다. 퇴근 무렵이었습니다. 취객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고 시장 골목에는 어스름한 기운이 내려앉았어요. 말자는 마지막 설거지를 하며 하루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손에 묻은 기름때를 닦아내고 내일 쓸 양념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말자의 루틴이었죠. 그때였습니다. 골목 저편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러 명의 발소리였습니다. 말자는 고개를 들었지만 별다른 경계심 없이 다시 일을 계속했어요. 시장에는 늦게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으니까요. 할매. 낮게 깔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자는 손을 멈추고 돌아봤어요. 3명의 남자가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가운데 서 있는 남자는 28쯤 되어 보였어요. 도철이라는 이름의 이 남자는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요즘 장사 잘 된다며? 도철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말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국자를 쥔 손에 힘을 주었을 뿐이었죠. 우리 형님이랑도 잘 지내보자고. 여기 시장에서 장사하려면 규칙이 있는 거 아니겠어? 도철의 말투는 건들거렸습니다. 말자는 여전히 침묵했어요. 오랜 세월 시장에서 장사하며 배운 게 있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는 말을 섞지 않는 게 낫다는 것이었죠. 도철은 말자의 침묵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가게 앞에 놓인 기름통을 발로 툭 건드렸어요. 뜨거운 기름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김이 피어오르고 기름 냄새가 순식간에 퍼졌죠. 말자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할매, 귀가 먼 거야? 우리 형님이 인사하자는데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되지. 도철이 다시 한번 기름통에 발을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세게 차려는 듯 했어요. 말자는 국자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도철을 똑바로 쳐다봤죠. 한 번만 더 기름통 찬다. 그땐 내 발목이 먼저 식을 거야. 말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도철은 순간 당황한 표를 지었어요. 70이 넘은 할머니가 이런 말을 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뭐, 이 할망구가 지금 뭐라는 거야? 도철이 비웃으며 다시 발을 올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말자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국자를 쥔 손목이 올라와 도철의 발목을 정확하게 붙잡았죠. 그리고 손목을 비틀며 압력을 가했습니다. 으악! 도철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발목이 이상한 각도로 꺾이며 통증이 몰려왔거든요. 도철은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어요. 말자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확한 힘으로 도철의 발목을 고정하고 있을 뿐이었죠. 형님, 이 할망구 뭔가 이상해요. 옆에 서 있던 부하 중 하나가 당황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건장한 체구의 남자였지만 말자의 움직임을 보고는 함부로 다가서지 못했어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낀 겁니다. 말자는 천천히 도철의 발목에서 손을 뗐습니다. 도철은 뒤로 물러나며 발목을 움켜쥐었어요. 통증보다는 수치심이 더 컸습니다. 자신이 할머니 한 명에게 제압당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이 할망구 두고 봐. 도철은 도끼 어린 눈빛으로 말자를 노려봤습니다. 그리고는 부하들과 함께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하지만 그 뒷모습에는 분명한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대로 끝날 리 없다는 걸 말자도 알고 있었죠. 말자는 흩어진 기름을 닦아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어요. 왼손 엄지 관절이 욱신거렸습니다. 관절염이 있는 곳이었죠. 말자는 손을 주물러 통증을 누그러뜨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싸우면 안 되는데. 말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기름통을 차는 걸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건 장사에 대한 모욕이었고 말자의 삶에 대한 모욕이었으니까요. 가게 정리를 마친 말자는 철문을 내렸습니다. 골목은 이미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밝히고 있었죠. 말자는 집으로 가는 길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골목 저편에서 누군가 이쪽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고개를 돌려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말자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걸음을 옮겼죠. 집에 도착한 말자는 작은 원룸에 불을 켰습니다. 30년을 한 곳에서 살았지만 집은 여전히 간소했어요. 낡은 옷장 하나, 작은 식탁 하나, 그리고 오래된 라디오. 그게 전부였습니다. 말자는 침대에 앉아 왼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손등에는 오래된 화상 흉터가 있었어요. 야전 취사차 화재를 수습하다 입은 상처였죠. 그 흉터를 보고 있자니 오래전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특수보급지원대, 군납조리, 격술 보조교관. 말자의 젊은 시절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처럼 시집가고 아이 낳고 평범하게 사는 삶이 아니었죠. 군대에서 배운 것들, 그곳에서 익힌 기술들, 그 모든 것이 말자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이제 먼 과거였어요. 말자는 그저 시장에서 통닭을 튀기는 평범한 할머니가 되고 싶었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고 조용히 살고 싶었죠. 하지만 그들이 가만 놔두지 않겠지. 말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평온했던 일상이 이제 끝났다는 것이었습니다. 말자는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을 준비했죠.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활기찼습니다. 하지만 말자는 알고 있었어요. 어제 밤의 일이 그냥 지나갈 리 없다는 것을요. 말자는 가게 문을 열고 평소처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닭을 손질하고 기름솥을 데우고 양념을 준비했죠.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시장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상인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수군거렸습니다. 말자는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죠. 상가연합회 회의래. 긴급이라던데. 무슨 일이야? 글쎄, 잘은 모르겠는데 뭔가 심상치 않아. 말자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게를 비울 수 없었어요. 손님들이 계속 들어왔고 주문이 밀려 있었거든요. 말자는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시장 골목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들어왔어요. 재래시장 골목에는 어울리지 않는 차였습니다. 차에서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내렸죠. 남자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머리를 깔끔하게 넘긴 모습이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남자는 천천히 말자의 가게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뒤따라 도철과 어제 봤던 부하들이 따라왔죠. 윤말자 사장님이시죠? 남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온기가 없었어요. 누구시죠? 말자는 닭을 튀기던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자를 쳐다보지도 않았죠. 저는 이 지역 상인의 발전을 돕는 사람입니다. 상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상무라고 자칭한 남자는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마치 물건을 감정하듯 꼼꼼하게 살폈어요. 좋은 가게시네요. 30년이나 하셨다면서요? 대단하십니다. 용건이 뭡니까? 말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상무는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여긴 우리 구역입니다. 앞으로 한 달에 50씩 내시면 됩니다. 관리비 개념이죠. 그럼 안전하게 장사하실 수 있습니다. 5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말자의 한 달 수입에서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니었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협박이었고 굴복을 요구하는 것이었어요. 말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상무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상무의 눈에는 계산된 위협이 담겨 있었고 말자의 눈에는 흔들림 없는 거부가 담겨 있었습니다. 안 냅니다. 말자의 대답은 짧고 명확했습니다. 상무의 미소가 굳어졌어요. 사장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협박이 아니라 제안입니다. 시장에서 장사하려면 규칙을 따라야죠. 규칙은 법이 정합니다. 당신들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말자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렸습니다. 상무는 한숨을 쉬었어요. 사장님, 나이 드신 분이 고집을 부리시면 곤란합니다. 여기 계신 다른 분들은 다 협조하고 계세요. 상무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실제로 근처 상인들이 몇 명 서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말자를 보지 않았습니다. 모두 고개를 숙이거나 다른 곳을 보고 있었죠. 이미 돈을 낸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자는 그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을요. 말자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하지만 화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도 생계가 걸린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생각할 시간을 드리죠. 일주일 드릴게요. 그때까지 결정하세요. 상무가 명함 하나를 카운터에 놓고 돌아섰습니다. 도철이 지나가며 말자를 노려봤어요. 어제의 수모를 잊지 않았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상인들이 흩어지고 시장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말자는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거기엔 그저 상무라는 이름과 전화번호만 적혀 있었죠. 말자는 명함을 찢어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구역, 관리비, 깍두기들. 말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작은 창고 안에 낡은 철제 락커가 있었어요. 말자는 열쇠를 꺼내 락커를 열었습니다. 락커 안은 군대식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양념통, 칼, 붕대, 알코올솜. 모든 것이 제자리에 정확하게 놓여 있었죠. 하지만 말자는 알고 있었어요. 말자는 가게 뒤편 창고로 갔습니다. 거기엔 오래된 발전기가 있었죠. 이 발전기는 특별했습니다. 군부대 야전 취사차에서 쓰던 것을 말자가 개조한 거였어요. 소음도 적고 효율도 좋았습니다. 말자는 발전기를 끌고 나와 시동을 걸었죠. 드르륵, 드르륵. 발전기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말자의 가게에만 불이 켜졌어요. 기름솥도 다시 열을 받기 시작했죠. 상인들이 놀란 표정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준비를 해뒀어요? 그냥 혹시 몰라서요. 말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말자는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상무 같은 사람들은 거절당하면 반드시 보복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밤 10시쯤 도철 일당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5명이나 됐어요. 그들은 말자의 가게에만 불이 켜진 걸 보고 화가 난 듯 했습니다. 할망구, 끈질기네. 전기 없이 어떻게 장사할 건지 보려고 했는데 도철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말자는 기름솥 앞에서 그들을 바라봤어요. 돌아가세요. 오늘은 손님 안 받아요. 손님? 우린 손님 아니거든. 우린 관리하러 온 거야. 도철이 손짓하자 부하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말자는 침착하게 뒤로 물러섰어요.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것을 꺼냈습니다. 치킨 박스 하나를 슬쩍 굴렸습니다. 박스가 바닥을 구르며 얇은 낚시줄을 드러냈어요. 도철 일당은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았거든요. 가자. 도철이 소리치며 앞으로 달려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도철의 발이 낚시줄에 걸렸어요. 도철은 균형을 잃고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으악! 뒤따라오던 부하 하나도 같이 넘어졌습니다. 2사람이 뒤엉켜 바닥을 굴렀죠. 나머지 3명이 당황해서 멈춰 섰어요. 그때 근처에 있던 시장 청년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도철이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야, 뭐 찍어. 증거 남겨두는 거예요. 여기 시장에서 깡패질하는 거 다 찍을 거예요. 청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 휴대폰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도철은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을 줄 몰랐거든요. 할매, 꽤 하는데? 하지만 이걸로 끝이 아니야. 도철이 위협하듯 말하고는 일당을 데리고 물러났습니다. 말자는 그들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봐. 혹시, 정말 혹시 준호가 돌아온 걸까요? 말자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가게로 돌아왔어요. 오늘 밤은 잠들기 힘들 것 같았습니다. 싸움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저 남자가 혹시 준호일지도 모른다는 희망 때문이었죠. 말자는 가게 문을 잠그고 발전기를 껐습니다. 어둠이 다시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말자의 마음속에는 작은 불빛 하나가 켜졌습니다. 희망이라는 이름의 불빛이요. 며칠 후 상가연합회에서 긴급회의 소집 통보가 왔습니다. 말자를 포함한 모든 상인이 의무 참석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말자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회의실에는 이미 많은 상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상가연합회 회장이 들어오고 그 뒤로 상무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말자는 그 모습을 보고 모든 걸 이해했죠. 여러분, 오늘 회의를 소집한 이유는 시장 안전 문제 때문입니다. 회장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말자는 팔짱을 끼고 조용히 들었어요. 최근 시장에서 안전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기 문제도 있었고 화재 위험도 있죠. 특히 일부 가게에서는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회장의 시선이 말자에게 향했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말자를 쳐다봤어요. 말자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윤말자 사장님, 사장님 가게는 소방 안전 규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기름 보관 방식도 문제고 비상구도 막혀 있어요. 이대로는 영업 허가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말자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제 가게는 30년간 한 번도 사고가 없었습니다. 기름 보관도 규정대로 하고 있고 비상구도 열려 있어요. 거짓말은 하지 마세요. 거짓말이라니요? 여기 사진이 있습니다. 회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거기엔 말자 가게의 사진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말자는 한눈에 알아챘습니다. 사진이 조작됐다는 것을요.
각도를 이상하게 찍어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 겁니다. 이건 조작된 사진입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상무가 끼어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비웃음이 걸려 있었어요. 사장님, 우리는 시장 안전을 위해 이러는 겁니다. 협조해 주시면 문제 없어요. 하지만 계속 거부하신다면. 상무는 말을 끝맺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위협의 의미는 분명했죠. 말자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말자는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무겁고 답답했어요. 이건 단순한 갈취가 아니었습니다. 조직적으로 말자를 몰아내려는 계획이었죠. 그날 밤 말자는 가게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어요. 갑자기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자가 밖으로 나가자 연기 냄새가 났습니다. 아니, 연기만이 아니었어요. 휘발유 냄새도 섞여 있었습니다. 말자는 즉시 달려갔어요. 가게 뒤편에서 불길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겁니다. 말자는 소화기를 잡고 뛰어들었어요. 치익. 소화기를 분사하며 불을 껐습니다. 다행히 큰 불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말자의 손등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오래된 흉터가 있던 부분이 다시 벌어졌죠. 말자는 신음을 삼켰습니다. 통증이 밀려왔지만 참았어요. 그때 어둠 속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상무였어요.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도철과 부하들이 뒤에 서 있었죠. 오랜만입니다. 윤중사. 상무가 말했습니다. 말자의 눈이 커졌어요. 윤중사. 그건 말자의 옛 계급이었습니다. 당신 누구야? 기억 안 나세요? 그때 군수사령부 헌병대에 계셨잖아요. 저도 그쪽에 있었죠. 비리 조사 때문에 쫓겨났지만 말자의 머릿속에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0년 전 군납 비리 사건이 있었어요. 급식비를 빼돌리고 식자재 납품에서 뇌물을 받던 사람들이 있었죠. 말자는 그 사건의 증인 중 하나였습니다. 당신이 그때 우리 급식비를 빼돌리던 놈이었구나. 증거 있어요? 결국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윤중사, 당신도 별거 아니었어. 전역자가 뭐 대단한 척하며 시장에 군림하는 꼴 보기 좋네요. 상무가 비웃었습니다. 말자는 주먹을 쥐었어요. 화가 났지만 더 큰 건 무력감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시장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자 사장님, 군 납품으로 돈 벌다 잘린 사람이래. 비리에 연루됐다던데? 그래서 혼자 사는 거래. 집안도 다 떠나갔대. 거짓 소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믿었어요.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말자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달라졌습니다. 손님들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단골들마저 외면했어요. 말자는 텅 빈 가게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구청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영업정지 스티커를 가게 문에 붙였어요. 안전규정 위반으로 일주일간 영업정지입니다. 말자는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결정된 일이었죠. 말자는 주저앉아 기름솥 앞에 앉았습니다. 30년을 지켜온 가게였습니다. 준호가 돌아올지도 모를 유일한 장소였어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말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어요. 싸움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모든 걸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오래된 트로트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노래가 이제는 슬프게 들렸어요. 말자는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말자는 혼자였습니다. 싸울 힘도 희망도 없는 것 같았어요. 말자는 처음으로 포기를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물러나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고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말자는 여전히 기름솥 앞에 앉아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둠 속에서 혼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다음 날 새벽 말자는 여전히 가게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영업정지 스티커가 붙은 문을 바라보며 말자는 무기력함에 빠져 있었죠. 그때 가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자는 고개를 들었어요. 문 밖에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청년이었죠. 아줌마, 이거. 청년이 작은 USB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말자는 멍한 표정으로 그걸 받았어요. 이게 뭔가요? 지난달부터 제가 골목에 몰래 CCTV를 달아뒀어요. 방화 미수 사건 다 찍혀 있어요. 상무 일당이 휘발유통 들고 오는 것도요. 말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증거였어요. 명확한 증거가 여기 있었습니다. 왜 이걸 저한테? 아줌마가 혼자 싸우는 거 봤어요. 다들 겁먹어서 모른 척 하는데 아줌마만 당당하게 맞섰잖아요. 저도 돕고 싶었어요. 청년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자는 처음으로 며칠 만에 미소를 지었어요. 고마워요. 청년이 떠나고 말자는 USB를 꼭 쥐었습니다. 희망이 보였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후쯤 시장 입구에 중년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말자는 가게 정리를 하다가 그 남자를 봤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말자에게 다가왔어요. 얼굴이 가까워질수록 말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틀림없었어요. 준호였습니다. 어머니. 준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말자의 손에서 쥐고 있던 국자가 떨어졌어요. 땅바닥에 쨍그랑 소리를 내며 굴렀습니다. 준호야. 20해 만이었습니다. 20해 동안 기다렸던 순간이었어요. 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말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일어나. 일어나요, 준호야. 말자가 준호를 일으켰습니다. 준호의 얼굴에는 주름이 생겨 있었어요. 25에 떠났던 아들이 이제 45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날 제가 도망친 건 어머니가 창피해서가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군대에서 위험한 일을 했다는 걸 알았고 상무가 저한테 접근했어요. 제가 빚을 졌고 상무는 그걸 이용해서 어머니 약점을 캐려고 했어요. 저 때문에 어머니가 다칠까봐 그래서 도망쳤어요. 말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준호도 울고 있었어요. 준호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USB도 하나 더 있었어요. 어머니, 이게 그때 헌병대가 파던 비리 자료예요. 인터넷 카페에서 찾았어요. 군납 횡령 사건 증인 명단, 내부 문서들 상무가 얽힌 증거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상무가 다른 시장에서도 똑같은 짓을 한 증거도요. 말자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이번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어요. 분노와 희망이 섞인 떨림이었습니다. 증거였어요. 완벽한 증거들이었습니다. 준호야, 고마워.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아니야. 지금이 딱 맞는 때야. 말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무너져 있던 말자가 다시 일어섰어요. 이제 모든 게 분명해졌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요. 말자는 준호를 안았습니다. 20해 만의 포옹이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끝장을 볼 거야. 제대로. 말자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렸습니다. 무기력함은 사라지고 옛날의 윤중사가 돌아왔어요. 제가 도울게요, 어머니. 이번엔 도망가지 않을게요. 고마워, 아들.
두 사람은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말자는 락커를 열었어요. 옛날 패치가 보였습니다. 특수보급지원대, 군납조리, 격술 보조교관. 말자는 그 패치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숨길 이유가 없었어요. 준호야, 내일부터 준비할 거야. 우리가 이길 거야. 네, 어머니. 밤이 되었습니다. 준호와 말자는 밤새 계획을 세웠습니다. 증거를 정리하고 연락할 사람들 명단을 만들고 대응 방법을 논의했죠. 말자는 오랜만에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돌아왔고 싸울 무기가 생겼어요. 이제 반격할 차례였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트로트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노래가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힘이 났습니다. 말자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어두운 골목이었지만 말자의 눈에는 희망이 보였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말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준호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이제 시작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어요. 그리고 다가올 싸움에 대한 각오였습니다. 사흘 후 말자는 시장 한가운데 이동식 조리대를 설치했습니다. 영업정지가 풀린 첫날이었어요. 하지만 말자는 가게가 아닌 노상에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공짜입니다. 대신 하나만 봐주세요. 말자의 목소리가 시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구경꾼들도 모였죠. 말자는 치킨을 튀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글지글 소리와 함께 고소한 냄새가 퍼졌어요. 준호가 이동식 스크린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연결했죠.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시는 거야? 영상이라도 보여주나? 말자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저는 윤말자입니다. 여기서 30년을 장사했어요. 군에서 배운 건 뜨거운 기름 다루는 법만이 아닙니다. 사람을 지키는 법도 배웠어요.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이 찍어둔 CCTV 영상이었어요. 상무 일당이 휘발유통을 들고 오는 장면, 불을 지르려던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저 사람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돈을 내지 않으면 장사를 못하게 했어요. 불까지 지르려 했죠.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충격받은 표정들이었어요. 말자는 계속 영상을 틀었습니다. 이번에는 준호가 가져온 자료였어요. 그리고 이건 20년 전 군납비리 사건 자료입니다. 저 상무라는 사람이 군 급식비를 빼돌린 증거예요. 헌병대 조사 기록도 있어요. 화면에 문서들이 나타났습니다. 상무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횡령 금액, 증인 진술,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장 입구 쪽에서 상무 일당이 나타났어요. 상무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이 할망구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상무가 소리치며 다가왔습니다. 도철과 부하들이 뒤따랐죠. 하지만 사람들이 길을 막았습니다. 상인들이, 구경꾼들이 벽을 만든 겁니다. 비켜, 다 비켜. 도철이 소리쳤지만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가까이 모여들었습니다. 상무는 결국 사람들을 해치고 말자 앞까지 왔어요. 이 증거가 뭐가 대수야? 20년 전 일이잖아.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사람들은 알 권리가 있어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요? 말자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상무는 주먹을 쥐었어요. 내가 감히. 상무가 말자에게 달려들려는 순간 도철이 상무를 막아섰습니다. 형님, 안 됩니다.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도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철은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자신이 나오는 장면들을요.
말자를 위협하던 장면, 기름통을 차던 장면. 형님, 이거 범죄예요. 닥쳐. 넌 시키는 대로만 해. 상무가 도철을 밀쳤습니다. 도철은 비틀거렸어요. 그 순간 도철의 눈에서 뭔가 변했습니다. 형님, 저는 이제 못하겠어요. 도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뭐, 이 새끼가 지금. 바로 그때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자가 미리 신고해 둔 겁니다. 경찰차 2대가 시장 입구에 멈춰 섰어요. 경찰들이 내려 말자에게 다가왔습니다. 말자는 준비해둔 증거 자료를 건넸어요. USB, 서류, 모든 것을요. 이게 증거입니다. 방화 미수, 공갈, 협박. 다 기록되어 있어요. 경찰이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상무를 바라봤죠. 동행하시죠. 뭐, 이게 무슨... 상무가 항변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냈어요. 상무의 손목에 차가운 쇠가 채워졌습니다. 노인 하나가 뭘 바꿀 수 있다고. 상무가 소리쳤습니다. 말자는 상무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군대에서 배운 말이 있어요. 취사병이 부대를 살린다고요. 밥을 먹여야 싸울 수 있거든요. 저는 이 시장을 먹여 살린 사람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한테 빼앗길 순 없어요. 말자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상무는 끌려가며 계속 소리쳤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도철이 말자 앞에 섰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할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도철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말자는 도철의 팔을 봤어요. 문신이 있었습니다. 사체 조직의 표식이었죠. 말자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준호가 빚을 졌던 바로 그 조직이었어요. 내가 그때 그 조직 사람이구나. 도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말자는 경찰에게 다가가 낮게 말했습니다. 저 아이는 증인석에 세워주세요. 그리고 치료와 보호관찰을 붙여주세요. 저 아이도 피해자예요.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철은 눈물을 흘리며 말자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상무가 경찰차에 실려 떠났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말자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싸움은 끝났습니다. 말자가 이겼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장은 예전보다 더 활기찼어요. 말자의 가게 앞에는 손글씨로 쓴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말잔의 통닭 군납 레시피 복원전이라고 적혀 있었죠. 상가연합회는 회장을 새로 선출했습니다.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은 모두 물러났어요. 새 회장은 시장 청년들과 함께 야간 안전지킴이 반을 만들었습니다.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죠. 말자 사장님 덕분에 시장이 안전해졌어요. 청년들이 말자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말자는 웃으며 치킨을 하나씩 나눠줬어요. 고마워요. 너희들이 있어서 든든해요. 도철도 변했습니다. 법원에서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고 심리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도철은 새벽마다 말자의 가게에 나타났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배우러 왔어요. 도철은 말자에게서 요리를 배웠습니다. 감자 손질부터 시작했어요. 말자는 도철의 손을 잡고 칼 쓰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칼은 사람을 다치게도 하고 살리게도 해. 어떻게 쓰느냐에 달렸지. 도철은 진지하게 듣고 따라했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나아졌습니다. 말자는 도철을 보며 생각했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요. 준호는 가게 한쪽에 작은 사무실을 만들었습니다. 낡은 현금 장부를 전자장부로 바꿨어요. 주문도 전화와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게 했죠. 어머니, 이제 배달 주문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뭔가? 사람들이 집에서 주문하면 우리가 배달해 주는 거예요. 말자는 신기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도 있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마음, 정성껏 음식을 만드는 마음이었죠. 준호는 또 하나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무료 급식 날을 정한 거예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치킨을 무료로 나눠줬습니다. 어머니가 늘 첫 날개를 남겨두셨잖아요. 이젠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말자는 준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들이 이렇게 자랐구나 싶었죠. 어느 토요일 오후 무료 급식을 마치고 말자는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20해 동안 매일 담아두었던 첫 날개가 들어있던 상자였어요. 이제 그 상자는 비어 있었습니다. 말자는 상자를 준호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내가 돌아오면 주려고 했던 거야. 준호는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낡고 기름때 묻은 상자였지만 준호에게는 보물 같았어요. 어머니, 제가 너무 늦게 왔죠? 아니야. 지금이 딱 맞는 때야. 두 사람은 미소 지었습니다. 준호는 상자를 소중히 안았어요. 저녁 무렵 시장에 노을이 졌습니다. 말자는 가게 앞에 서서 골목을 바라봤어요. 상인들이 하나둘 가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인사를 주고받는 소리, 웃음소리가 들렸죠. 도철이 감자 한 박스를 들고 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제가 손질한 거예요. 확인해 주세요. 말자는 감자를 살펴봤습니다. 깨끗하고 균일하게 잘려 있었어요. 잘했어. 많이 늘었네. 감사합니다, 할머니. 도철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말자는 도철의 어깨를 툭 쳤어요. 내일도 와. 네, 꼭 올게요. 도철이 떠나고 말자는 다시 골목을 바라봤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오래된 트로트가 흘렀어요. 80년대 노래였지만 지금 들어도 좋았습니다. 준호가 옆에 섰습니다. 어머니, 행복하세요? 말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행복이라는 게 뭘까요? 크고 화려한 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평범한 일상,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 그게 행복이었습니다. 응, 행복해. 말자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준호도 웃었어요. 말자는 손등을 내려다봤습니다. 오래된 화상 흉터가 있었어요. 최근에 다시 벌어진 상처도 아물고 있었습니다. 흉터는 남았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말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상처는 흉터로 남지만 흉터는 방향을 가르쳐 준다. 흉터는 말자가 어디서 왔는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요. 말자는 이제 알았어요. 과거를 숨길 필요가 없다는 것을요.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시장에는 불빛들이 켜졌어요. 가로등, 가게 간판, 따뜻한 불빛들이 골목을 밝혔습니다. 말자는 가게 문을 잠그려다 멈췄습니다. 기름 온도계를 한 번 더 확인했어요. 내일을 위해 준비하는 습관이었죠. 준호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내일은 뭐 하실 거예요? 내일도 오늘처럼 살 거야. 치킨 튀기고 손님 맞이하고 너랑 같이 밥 먹고 그것만으로 충분하세요? 충분해.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 말자는 온도계에서 눈을 떼고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옆에 있잖아. 준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말자는 준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자, 이제 들어가자.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해. 두 사람은 가게를 나섰습니다. 골목을 걸으며 말자는 마지막으로 한 번 뒤돌아봤어요. 자신의 가게를, 이 시장을 바라봤습니다. 30년을 지켜온 자리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킬 자리였어요. 말자는 미소 지으며 돌아섰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노래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바람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따뜻하고 정겨운 바람이 여전히 불고 있었습니다. 말자는 속으로 마지막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사람까지 따뜻하게. 그리고 말자는 준호와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말자의 하루는 계속될 겁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들이요. 시장의 밤은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말자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말자와 준호, 도철과 청년들 모두의 새로운 시작이었죠.